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어제 제가 하루 휴가를 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과 문자창을 보니까 우리 변지호 아나운서 칭찬과 함께 저 퇴사할 방법 찾아달라 이런 글들 제가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만 쉬고 돌아왔네요. 경기 안산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원생들 사이에서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 중 14명은 햄버거병 증상까지 보여서 이들 중 5명은 신장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그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한 어머니의 외침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햄버거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3분 요가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3분 투자하셔서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184명의 어린이 중에 99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일부 원생은 식중독 증상 이후 급격히 신장 기능이 악화하면서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햄버거병 의심 증상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햄버거병에 대해 알아보고 여름철 식중독 등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햄버거병 어떤 질환입니까? 네, 사실 햄버거병은 원래 진단명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입니다. 예. 이것은 보통 어린아이나 고령의 환자에서 갑자기 급성 심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예. 실제적으로 용혈성 빈혈 그리고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인데요. 원래 이 병의 원인은 병원성 대장균 중에 하나인 장추절성 대장균에 감염돼서 발생을 합니다. 예. 주로 오염된 고기가 잘 익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덜 익은 고기라든가 예. 또는 살균되지 않은 유제품, 또 오염된 채소를 먹었을 때 생기는데요. 사실 이 장추절성 대장균에 감염이 되면 대부분은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등 문제가 생기다가 예. 자연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일부에서 이 대장균이 배출한 독소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은 바로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름이 참 신기합니다. 햄버거병인데 왜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겁니까? 네, 사실 이 병이 처음 문제가 된 게 1980년대 미국에서 햄버거 안에 그 패티가 있잖아요. 예. 이 패티가 좀 덜 익은 것을 먹은 아이들 수십 명이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집단 감염되다 보니까 처음에 햄버거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예. 햄버거병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고요. 예. 왜 햄버거병이냐 하면은 햄버거 패티가 사실 고기를 갈아가지고 패티를 만드는데 이때 덜 익었을 때 그 안쪽에 들어있는 패티에 오염된 그 균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햄버거에서 자주 생긴 것입니다. 예. 정확한 명칭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고요. 네네. 보건당국이 6월 10일에서 15일까지 원생들에게 제공된 급식에서 균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식중독과 햄버거병, 잠복기가 5일 정도 됩니까? 예, 보통 그 잠복기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장추절성 대장균에 감염이 되면은 설사, 복통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보통 일반적인 식중독 증상은 잠복기가 2에서 8일 정도 되고요. 예. 그 중에 일부는 햄버거병, 즉 콩팥에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잠복기는 일주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2일에서 8일 사이고요. 네. 햄버거병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이다, 잠복기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식중독 증상이 있는 아이들 중 일부가 이 햄버거병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데 식중독과 어떻게 다릅니까?
예, 바로 그 용혈성 유독 증후군 이전에 이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이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질병은 예.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식중독이죠. 사실 식중독은 정의상 어떤 병원성 세균이나 또 독소,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오염된 음식을 먹을 때 생기는 모든 병을 말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식중독인데 예. 독소 때문에 2차적으로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위중한 단계로 간다면 이때는 햄버거병, 즉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원생들이 복통의 설사,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햄버거병은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네, 사실 초기에는 일반적인 식중독 증상, 즉 그 설사, 구토, 복통 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일부 또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이런 증상 없이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이제 햄버거병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빈혈이 오게 되고 빈혈.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2차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예. 자,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가 16일 처음 발생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 중 일부는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햄버거병이 좀 급격하게 나빠지는 질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이 그냥 식중독 수준에서 후유증 없이 좋아지면은 다행인데 예. 일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예. 이때는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 못하기 때문에 환자의 절반가량이 투석 치료 그리고 또 빈혈이 생기면서 수혈이 필요할 만큼 예. 심각한 질환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아이들이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많이 좀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투석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까? 예, 물론 처음에는 투석 이전에 수분과 전해질 교정을 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치료를 그 증상에 맞게 치료를 하지만 신기능이 급격히 나빠져서 신기능을 대체할 만한 즉 노폐물을 배출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예. 결국은 투석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교수님 여기서 궁금한 게 이 햄버거병의 발생 원인이 그 안에 패티, 고기가 좀 덜 익었기 때문에 오염된 음식에 인해서 햄버거병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스테이크 먹을 때는 일부러 좀 덜 익혀 먹기도 하고요. 육회를 먹기도 하는데 이게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실 물론 고기는 익혀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사실 오염돼 있을 경우엔 육회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랑 햄버거 패티랑 다른 점은 스테이크는 사실 고기 안에 처음부터 이 균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오염이 되다 보니까 안에가 좀 덜 익더라도 바깥에만 바싹 익으면은 오염된 부분은 다 열에 가해져서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햄버거 패티는 오염된 패티인 경우에는 갈아서 반죽을 만들어 패티를 만들면 불완전하게 익을 경우에는 안쪽에는 오염된 채로 남아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패티를 잘 익혀 먹으면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열에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익힌 패티일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덜 익힌 패티를 파는 그 매장들이 좀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물론 매장에서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이 매뉴얼에 따라서 조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대량으로 보통 그런 햄버거 집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햄버거를 동시에 만들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일부라도 조금 덜 익은 게 나올 확률은 확률적으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매장에서 매뉴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사실은 햄버거병 전 단계 식중독 증상은 아이나 어른이나 다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2차적으로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즉 햄버거병으로 넘어갈 확률은 아이들이 더 취약하고 더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안산 유치원 상황을 보면 원생의 가족 중에서도 식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식중독이 전염되는 병입니까? 직접 전염이라기보다는 음식이나 물을 매개로 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 이외에도
그 오염된 야채 그리고 또 멸균 처리가 되지 않은 우유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거나 또는 가족끼리 밀접하게 접촉하고 살 때 그 환자의 대변으로 또 나온 분변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균이 또 다른 사람들의 음식물을 오염시키거나 입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예. 2차 감염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햄버거병도 식중독처럼 여름철에 많이 생기는 병입니까? 예, 꼭 여름철에 생기진 않지만 예. 아무래도 그 음식에 그 균이 잘 오염될 수 있는 환경 그런 곳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사실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떤 식재료인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예. 하지만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이런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회를 먹지 않습니까? 네네. 여름철의 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여름철에 해는 요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용혈성 요동증후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없고. 네, 상관이 없고 예. 여름철에 뭐 일부 그 바닷가 근처에서 뭐 회가 좀 오염이 되는 일이 간혹 있지만 예. 사실 대부분은 여름철에라도 바로 회를 그 조리를 해서 바로 먹는다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때쯤 좀 먹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음식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의 조리와 보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떤 음식이든 간에 조리할 때는 우선 충분히 열을 가해서 즉 익혀 먹거나 끓여 먹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떤 균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균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조리한 다음에 사실 남긴 음식을 그 다음에 먹게 되는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다 보니까 몇 시간만 방치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균이 자라거나 균이 독소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음식 남은 건 바로 냉장고에 넣기.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도 냉장고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예. 되도록 빨리 남은 음식을 먹는 게 좋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음식물을 조리할 때 예를 들어 오염될 수 있는 날 고기와 채소를 조리할 때 두 개를 같이 조리하거나 같은 도마나 같은 예. 칼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예. 고기는 나중에 오염됐더라도 익혀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채소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 요즘은 날로 먹거나 익히지 않고 먹는 채소가 많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식중독 외에도 여름철 질병들이 대부분 음식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까?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그래서요. 예. 주로 이 복통, 설사가 나오는 이런 식중독 증상은 대부분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요즘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예. 손을 꼼꼼히 씻는 거, 특히 조리할 때는 꼭 손을 씻고 예. 그다음에 손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거기서 균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에 상처가 있는 분은 조리를 하지 않는 그런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생 상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좀 신경을 쓰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일이 네네. 발생을 했습니다. 좀 더 구석구석 청결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그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것은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식중독에도 매우 중요한 그런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음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겨놓고 상온에 방치하지 않고 바로 소비하거나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 좋겠고요. 예. 또 그래도 주의를 해도 가끔 배탈이 날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럴 때 무분별하게 설사를 멈추는 약을 먹는 건 금물인 게요. 지사제는 금물? 예, 왜냐하면 설사라는 것 자체가 독소나 세균이 장에 있을 때 이것을 밖으로 배출해내서 회복을 하게 되는 그런 회복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설사를 막는 게 오히려 몸 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그런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예, 되도록이면 복용하지 않고 많이 힘들면은 병의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후 처방을 받는 게 낫고요. 그냥 집에서 설사가 나니까 무조건 지사제를 먹는 거는 오히려 병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이번 주는 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쉬웠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어제 제가 요가를 좀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차분하고 깔끔하게 요가를 하셨던데. 어제 최영진 아나운서 없어서 너무 좋았는데. 아, 좋았다고요? 오늘 다시 이렇게 오셨네요. 아, 네. 예. 괜히 왔나 봐요. 한 일주일 정도 쉴 것 그랬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오늘은요, 여러분. 어제 제가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하는 자세 알려드렸잖아요. 예. 앞을 했으면 뒤도 해야죠. 뒤에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요, 허벅지 뒤쪽, 그러니까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오늘 배워볼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구기 종목 많이 하시는 분들, 예, 예. 그리고 뭐 자전거나 달리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뒤쪽에 이제 뻐근함을 느껴지는 게 많이 이제 운동 후에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예, 예. 최영진 아나운서도 많이 느껴보셨죠? 뭐 축구하거나 그러면 허벅지 뒤쪽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바로 이 햄스트링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햄스트링을 운동하기 직전에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요. 평소에도 풀어줘야 돼요. 예, 예. 주로 이제 앉아서 많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햄스트링이 짧아진 상태로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요, 앉아서도 이 햄스트링을 늘릴 수 있는 스트레칭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바로 배워보죠. 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진행해 볼 텐데요. 네. 자, 의자 끝에 엉덩이를 살짝 걸터 앉는 느낌으로 앉아 볼게요. 예. 그리고 두 다리를 쫙 펼쳐서 발 뒤꿈치만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다리를 붙여줄게요. 예. 무릎도 펴져 있죠? 예. 네, 이 상태에서 두 손으로 의자를 잡고요. 예. 상체를 이번엔 숙여볼 건데요. 중요한 거는 상체가 허리가 말리면 안 됩니다. 허리를 좀 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등허리 말리지 않고 예. 척추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가슴을 앞쪽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내려갈게요. 죄송합니다. 벌써 상체를 숙이는 순간 햄스트링 뒤쪽이 땅땅하게 느껴지는 좀 자극이. 많이 이 통증이 느껴지고. 그렇죠. 허리를 펴니까 더 아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허리를 숙이고 등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린 채로 내려가면은 아무런 자극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반드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상체를 바닥을 향해서 조금씩 숙여봅니다. 햄스트링 자극이 느껴지시면 이 상태로 10초 유지하시면서 10초를. 네, 3세트 이어가시면 됩니다. 예. 오늘 동작 굉장히 간단하죠? 오늘 이런 동작을 좀 앞으로도 많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은 물론 종아리하고 발목까지 좀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되는 그런 운동 같아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아까 발 뒤꿈치만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발의 앞발은 몸통 쪽으로 당겨달라고 말씀드렸죠? 예, 예. 몸통, 앞꿈치를 뒤꿈치만 바닥에 잘 닿고 앞발, 발 앞쪽은 몸통 쪽으로 가득 당겼을 때, 그때 더 뒷다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들을 주의하시면서 허리 꼿꼿하게 세운 상태로 내려가시면 햄스트링은 물론 종아리까지도 또 예. 발목까지도 이렇게 스트레칭 되는 거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HYY님께서는 리시쌤 덕분에 오늘도 상쾌하게 하루 출발합니다 하셨고 감사합니다. 용복이 바보님께서는 리시쌤이 최아나운서님 얼굴 대빵만하다고 했다고 고자질을 기억하고 하셨고요. 계시네요. 네. 예. KYH로 시작하시는 분께서는 최아나의 슬라생입니다. 안 봐서 좋다니요. 리시쌤 혼납니다라고. 네, 님께서는 오늘 동작도 쉬워서 좋아요 하셨고 MSSK님께서는 햄스트링이 스트레칭 되는 것 같아서 좋다. 진호님께서는 엄청 시원하네요. 앞으로도 햄스트링 스트레칭 많이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이 시간 맺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의자 끝에 엉덩이 살짝 걸터 앉는 느낌으로 앉아볼게요. 그 상태에서 두 다리를 쫙 펼쳐서 예. 발 뒤꿈치만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두 다리도 모아줄게요. 예. 그리고 두 손으로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내 허리를 척추 곧게 세우면서 상체를 앞쪽으로 숙여볼게요. 예. 가능하다면 숨을 내쉬면서 조금씩 더 숙이면서
뒷다리를 더 늘릴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예, 통증이 많이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예.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자로 1486번님께서는 앞발이 자꾸 닭발로 들린다고 발음 교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앞발. 예. 네. 자, 3분 여가 리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3분 요가 이번 주는 동작이 전체적으로 좀 쉬운 편입니다. 3분 투자하셔서 건강 챙기시고요. 2부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로 새롭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애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자주 듣게 된, 또 사용하게 된 단어, 문자 댓글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단어 전혀 사용하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용어 많이 들어봤고 또 많이 내가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2부에서 뵙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접했을 때 한 번 들어서 바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으면 어떤 단어는 몇 번을 들어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어른이들이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단어나 잘 모르는 말도 은근슬쩍 그거 하고 넘긴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험담도 좋고요. 오늘의 주제와 함께 어른이들의 언어 생활과 관련된 궁금증 뭐든지 좋습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시면 댓글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어느덧 세 번째 시간인데요. 늘 두려운 시간입니다. 안 두렵게 드리기를 했고요. 저는 그냥 질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그랬는데 아마 좀 제가 공격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온화한 미소 뒤에 숨어있는 그 무서운 훈장 선생님 그래요? 같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미지인데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고 또 많은 애청자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죠. 네. 너무 많은 이야기를 그동안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늘 급하게 그렇죠. 좀 끝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그 라면 2개를 섞어 만든 영화에서 나왔던 그 음식의 이름이 정답이 짜파구리였는데요. 네. 이게 참 신기합니다. 번역자가 영어권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람동인가요? 네, 람돈. 네. 람돈, 이라는 말을 만들었지만 정작 사용하는 사람들은 짜파구리.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유행을 따라간다 이렇게 영어권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요. 람돈보다는 이제 짜파구리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행을 만드는 사람. 외국에서도. 네, 외국에서도, 영어권에서도요. 이번에 코로나로 관련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기생충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한 열광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방탄소년단도 큰 몫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또 제가 축구 팬으로서 손흥민도 그 역할을 했고요. 맞습니다. 지금 달고나 커피도 발음 그대로 사용하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뭐 달고나 커피 이럽니까? 네, 달고나라고 이제 그 영어로 철자를 갖다가 로마자로 달고나 이렇게 그 한국어를 갖다 그대로 로마자로 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달고나 커피 이렇게 유행이 되면서 그게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틱톡 같은데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대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 같은데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달고나 커피를 이제 뭐 레시피를 막 만들어가지고 조리법을 막 서로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달고나 커피에 달고나가 뭐냐 이런 논쟁이 막 또 트위터를 통해서 참 신기합니다. 있고 그랬다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게 네. 우리는 영어를 사용하고요. 맞습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우리말을 사용하고 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사실 흔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만큼 이제 원래 언어라는 게 문화와 같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요. 뭐 제품을 굉장히 유행을 시켰다 그러면 제품의 이름도 이름하고 이제 같이 그 제품이 이름과 같이 가니까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동경 그게 이제 언어와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서로 문화에 대한 동경이 그렇죠. 언어에 같이 포함됐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모르는 말을 하면 뭔가 새롭고 뭐 신선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말을 통해서 주목을 받게 하는 방법이 새롭거나 강하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 같고.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미리 교수님께 좀 기분 좋으시라고 문자나 소개해드리면 4203번님 교수님의 특유의 목소리와 특유의 느낌이 너무 멋집니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충분히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분을 미리 풀어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살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초보자라. 아닙니다. 네. 자,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교수님의 질문 보따리를 기다리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감염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염병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그럼요. 근데 전염병, 감염병, 전염과 감염?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 같은데요. 다른 말이니까 다른 이름이 있겠죠, 그죠? 네, 어떻게 다를까요? 감염병은 감염병이고 그렇죠. 전염병은 전염병이고 그렇죠. 전염병이 뭔가 이렇게 좀 퍼지는 병이 아닐까요? 감염병은 안 퍼지는. 근데 굉장히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2010년 이전에는 전염병이라고 했던 것을 2010년에 이제 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감염병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감염병과 관련되는 법으로 바꾸면서 왜냐하면 이제 전염은 아까도 하셨지만 이게 뭔가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감염이라는 건 꼭 퍼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감염이라는 건 바이러스와 사람과의 관계예요. 바이러스가 숙주인 사람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 사람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숙주에 들어와가지고 바이러스, 뭐 세균 이런 것들이 병의 원인이 돼가지고 병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것들이 또 다시 다른 숙주를 찾아서 가는 거. 그렇죠. 이렇게 다른 숙주를 찾아서 계속 전파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감염병 중에서도 전염성이 있는 감염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중에서 전염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식중독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합쳐야 된다. 전염병이면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감염병에 그 전염성 감염병 있고 비전염성 감염병이 있다. 이렇게 포괄적인 말을 써야 된다. 그래서 감염병이라는 말로 2011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대본에 없어서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당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또 바로 바꾸시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은 진짜 대본에 있는 질문으로 가볼까요? 이거는 대본에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거는 우리 최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청취자들께 같이 드리는 질문인데요.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단어 아까 많이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래 안 들렸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린다. 어떤 단어들이 주목됐었나요? 방금 말씀하셨던 뭐 달고나 커피도 있고요. 뭐 팬데믹, 음악 병실,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게 친숙하세요? 아니요. 전혀. 안 친숙하죠. 그럼요. 낯설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코로나19가 딱 발생이 되고 터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단어들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그것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무슨 말이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난보도라는 게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침방울 얘기를 했었잖아요. 비말을 침방울로. 그렇죠. 우리 그 방송 덕분인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침방울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선도적인 역할을 했군요. 그런 것 같죠?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침방울로 바꾸니까 아무것도 아닌 침방울. 이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이었잖아. 그러면서 훨씬 친근하게. 그렇습니다. 침방울로 이게 감염이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침방울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게 확 오는데 이거를 비말 이러니까 어렵죠. 너무 어렵죠. 예. 꼭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써야 할까? 특히 우리가 보도라는 건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정보를 전달받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예. 전문가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랑 이야기할 때와 일반인과 이야기할 때는 꼭 같은 말을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네,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비말이란 단어보다는 네. 침방울로 네. 표현해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초반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요. 비말 핵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비말 핵이요? 네. 예. 그러니까 비말도 어려운데 핵까지 있어요. 그리고 에어로졸 이런 에어로졸 감염 막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쓰는 얘기지만 그러면서 또 비진 이런 말이 나왔어요. 비말도 어려운데 비진. 예. 네. 이건 또 뭐지? 그다음에 에크모 치료 이런 말도 나왔죠. 예. 음악병동 이런 말도 나왔죠. 예. 그다음에 의사 환자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의사야 환자야 이런 말이 이상하죠? 예. 그다음에 에피데믹, 팬데믹, 엔데믹 최근에는 엔데믹까지요. 예. 그다음에 코호트 격리. 네, 그런 얘기도 처음에 막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기저질환 이런 말도 나와서 굉장히 어려웠고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이런 말까지 나와가지고 뭔가 되게 이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막 긴장하고 막 그런 느낌을 그렇죠.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예.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 음압병실, 의사 환자, 선별진료소 이런 단어 들으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방송을 해야 되나. 저도 더 공부하게 되고 전달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에 자주 듣게 되거나 사용하게 된 단어 문자 댓글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열려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를. 코로나19 이후에 듣게 된 단어 5833은 확진자라고 하셨는데 확진자란 단어는 바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확진자하고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의사 환자라는 말이 처음에는 나왔었어요. 아까 의사야 환자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사라는 게 이제 의심이 되는 환자를 얘기했죠. 그래서 환자는 아니지만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의사 환자라고 옛날에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의사하고 음이 같으니까 의사 환자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의사인데 감염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의사 환자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건. 이건 한자 세대의 어떤 그 한자로 썼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한글로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의심 환자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확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 환자였던 사람이 확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옛날이에요. 한 5, 60년 전. 그러니까 이 의사 환자라는 말이 이제 제가 쫙 찾아봤는데 의사 환자라는 말은 이제 진성 환자의 대비가 돼요. 그래서 60년대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진성 환자라고 그랬어요. 의사 환자와 진성 환자. 둘 다 모르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진성 환자라는 말을 그래서 확진자로 바꾼 거예요. 확진이 된 사람. 근데 이제 진성이라는 건 진짜란 뜻이죠. 그래서 진성 환자, 의사 환자를 의심 환자, 확진자 이렇게 바꾸니까 의사소통이 훨씬 더 편해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말을 바꾼다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이거를 고민한다는 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태도다.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또 어떤 말 있을까요? 아니, 지금 방금 확진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요즘 이런 말도 쓰인대요. 확진자. 격리 생활로 똑같으니까. 살이 확 찐 사람을 이런 또 파생되는 단어는 사실 우리 생활에서 안 쓰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유머잖아요, 유머. 위트 있게 확진자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장면에서 쓰느냐. 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이거를 써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에 늘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도 있어요.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누군가를 깔보는 말을 한다든지 이거는 어떤 장면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제 함께 자신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위트 있게 넘기기 위해서 유머러스하게 넘기기 위해서 하는 말 이런 것들은 뭐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확진자를 통해서 웃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잠시. 그러나 확진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안 좋겠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또 지양할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8703번님의 사연도 재밌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앞병동을 음악병동으로 듣고 저도요. 클래식 들으면 코로나 낫는 줄 알았다고. 네,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제가 그럼 음악병동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음악병동. 딱 떠오르는 말 뭐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떠오르는 말도 없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안 쓸 만한 조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뭔가 공기의 압력을 다르게 해서 맞습니다. 깨끗한 공기가 좀 아래로 들어오는 그런 병동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네. 그게 음압이 뭐냐면 압이 뭐냐면 음이 음수할 때 음이에요. 압은 압력이에요. 음수 압력 그러니까 마이너스 압력을 가지고 있는 병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낮다는 건 뭐냐면 주변보다 압력이 낮으면 주변은 고기압이 되고 상대적으로 안쪽은 저기압이 되죠. 그러면 기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죠. 내려가죠. 그러니까 음압이니까 마이너스 압력이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공기는 안으로 들어오지만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안 나가겠죠. 못 나가죠. 압력이 낮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 사람들을 격리할 때 음압병동, 음압병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 그렇죠. 그래서 압력을 낮춘 병실을 만든 게 음압병실이에요. 그럼 음압병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양압병동? 맞습니다. 양압병실이에요. 그럼 양압이라는 건 뭐냐면 플러스 압력이니까 안쪽은 압력이 높고 바깥에 비해서 그죠? 그렇죠. 바깥에는 보통 압력인데 안쪽은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바깥은 낮고 안쪽은 높은 거죠. 그러면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지고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못 들어오는. 그렇죠. 이런 병동이 사실 우리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무균실이에요. 무균실은 밖에 있는 균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압력을 높여가지고 균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안에 있는 거는 공기는 밖에 나가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그거는 양압병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균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음압병실, 음압병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못 알아듣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유균실로 부르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역시 대단한 순발력인데 그거보다는 알기 쉽게 하려면 그냥 특수 격리병실 혹은 감염병 격리병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원리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원리를 알 필요가 없으니까 무균실 그래서 우리가 무균실 균이 없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백혈병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붙이느냐가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아니까 너는 공부해서 알아야 돼. 너도. 이런 태도인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아니까 이걸 좀 더 쉽게 누구와 소통하기 위해서 표현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다. 그러면 바꿔줘야겠다. 잘 알 수 있게 이렇게 하는 태도. 이게 사실은 전문가가 가져야 될 진정한 태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의학적인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용어의 뜻을 알기 위해 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쉬운 용어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246번님. 팬데믹이란 말이 낯설고 생소한 말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말이 됐네요 하셨고 0607번님께서도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그냥 코로나19 이후라고 우리말로 쓰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사실 제가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게 그 청와대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담화를 얘기할 때도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연설문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을 대통령이 진짜 원한다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로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서 저는 좀 그것들은 반드시 대통령의 말과 글을 담당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국민과 소통하기 쉬운 단어들로 그렇죠.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럴 국민들이 많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코로나 이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포스트 코로나의 반대는요? 뭐 코로나19 이전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죠. 우리는 코로나 이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의 반대말은 뭐지? 그러면 그것도 단어로 막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프레 코로나인가요? 포스트의 반대말은 프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영어의 접두사까지 막 알면서 일상을 얘기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7181번님께서도 이거는 지금 결이 좀 다른 의견이십니다만 마스크 쓰고 들어오세요. 이 말도 코로나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인데 지금은 어딜 가나 듣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셨고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서 구글글님께서는 비말이요. 침방울이라는 거 얼마 전에 슬라생 덕분에 알았다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침방울 부르기 운동 이런 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거를 알 권리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알 권리를 보장해라. 그리고 특히 이제 방송국이나 이런 곳, 특히 공영방송, YTN 같은 그런 곳은 반드시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6494번님께서도 비말 언커넥트 플랫폼 사업 뭐 이런 단어 말씀하셨고 최근에는 데믹을 붙인다는 게 있잖아요. 인포데믹, 뭐 팬데믹, 엔데믹, 뭐 에코데믹도 있고요. 에코데믹까지요. 이런 데믹을 붙인 단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행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 막 쓰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누가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돈을 벌고자 해서 뭔가 새 말을 써서 돈을 벌어서 유행이야. 그러니까 돈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런 태도로 말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은 쓸 수밖에 없겠죠. 그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현명한 소비자는 거기에 소위 놀아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되겠죠. 그건 그렇지만 그걸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를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있어 라는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좀 제공해주고 싶다라면 그런 말보다는 훨씬 쉬운 말로 써야 되겠죠. 그건 아마 본인도 잘 모르거나 대안 표현을 고민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얘기해준 대로 쓰거나 말하는 거 이거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또 용어를 사용한다고 우리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은 아닌지 더 좋은 우리말이 있음에도 또 이런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이쯤에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그친 것 같습니다. 장마철에 우산 꼭 챙기시고요. 주말인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